바다의 연불과 함께 호흡을 바라봅니다. 들이쉬는 숨에 붓, 내쉬는 숨에 다, 붓다,
계시는 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SNS에 올린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미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등산만 갔다 와도 SNS에 올리는 분이죠. 문 전 대통령이 지금 서훈 전 실장 부적 전인 1일에는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수사와 이어진 법원의 영장 발표를 보면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만든 것이 지금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문 전 대통령은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도를 넘고 있는 사람이 팩트를 찾아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라는 것인지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라는 것인지 저는 도를 넘은 사람은 문재인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당시의 정보가 과연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다른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범죄자, 정확히는 지금으로서는 범죄자라기보다는 구속사유가 소명된 자 정도겠지만 네. 이런 자를 마치 정권의 희생양처럼 만드는 이런 프레임 공격, 잊혀지고 싶다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건 문 전 대통령의 온라인 정치에 너무 화가 나고요. 네.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자 남북 간, 한미 간의 서 전 실장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찾기 어렵다. 이런 자산을 꺾어버리는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자산이 왜 영장에 발부될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이게 개인적인 판단이었을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예.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훈 전 실장 부적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할 것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이 할 말인지 너무 큰 충격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서훈 전 실장이 구속이 됐는데 재판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온라인 정치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만에 이 국방부와 해경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강진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진실은 감출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이 왜 바뀐 것일지, 당시에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 보고 그 사정에 대해서 이제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고 있는데 결국 그 지금 팩트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기에 수사가 있었던 것이고 서훈 전 실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이 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속영장은 검찰에서는 청구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사가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발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정권의 압력을 받아서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이 함께 민주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어쨌든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 조치들 그리고 발표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뭐 당연히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고요.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압박을 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는 당장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주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강전의 변호사님이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퇴임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셨는데요. 당연히 국민은 한 분인데 이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은제 의문스럽습니다. 정치적 표현이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퇴임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표현하지 않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과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구속영장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속영장은요 일방적으로 검찰이 만든 그 수집한 증거만 가지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 적부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치 유죄가 입증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청취자를 호도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당시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보면요, 이분이 월북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진실은 정말 더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종자가요, 구명조끼를 착용을 했어요. 어업 지도선에서 이탈할 때요, 본인 신발을 그 선미 우현의 굵은 밧줄 더미 위에다, 그러니까 속에다가 인위적으로 감춰놓았단 말이에요. 또한 소형 구유물을 이용을 했고요.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기 월북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당시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9월 24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요, 그 보고 내용을 보세요. 당시 그 국방위 간사인 김능희 한기 의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방부 보고 내용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해 보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서 이게 갑자기 월북이 아니다? 그러면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려면 월북이로 추정하거나 판단하게 된 정보나 자료가 오염됐거나 잘못됐다거나 그 주장은, 그 의견을 뒤집을 만한 어떤 자료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북한으로 가게 된 그런 다른 가능성을 근거로 들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요, 다루는 이렇게 사안의 전문가들이 정답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걸 가지고 이거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사님.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종합해서 어떤 의견을 말했을 때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전문가의 양심이 지켜지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전문가의 의견이 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예. 1분을 말씀드릴게요. 예, 1분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거에 있어서 제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죠. 저는 서훈 전 실장의 지금 상황은 어쨌든 지금 구속이 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는 법원의 시간이거든요. 이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로 온라인 정치를 하는 것이 법원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어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법관은 헌법과 양심과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예.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 사법부를 무시하는 언사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이 탄핵 소추안이 나오면 예산 타협은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지금 시간이 3분 정도 있어서요. 각각 1분 30초씩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주아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당은 이상민 장관 지키려고 지금 국회 침묵을 방기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죠? 매우 부적절하죠. 민생을 불모로 일개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하는 건가요? 여당은 국민은 없고 오로지 대통령실, 권력 심기만 잘 맞추면 된다는 심산 아닌가요? 윤 대통령에게 저는 법과 원칙은 선택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책임인데요. 참사 발생 후 40일이 다 되어가는데요.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윤핵관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장관 하나 못 지키냐고 화를 냈고요. 대통령실 수석들은 웃기고 있느라고 킬킬거렸습니다. 특수본은요, 지금 주변 부문 훑고 있고 직접 책임 라인에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어떤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론이든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의 파견이나 경질을 요구하는 그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무시를 하고서 지금 윤석열의 사람이니까 지키겠다는 것인가요? 여당 원내대표가 국민의 권익과 지켜야 될 예산안을 일개 장관 보호하는 협상처로 쓰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이 현실이 맞는 것인가? 저는 정말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정혜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지금 정무적인 책임에 있어서 그것을 민주당 측에서 탄핵소추안이라는 형태로 지금 이것을 내놓으면서 예산안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산안 처리 법정 처리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이제 우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산안을 앞두고서는 민주당에서 계속 정권의 어떤 희생양인 것처럼 이미지화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실제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정치 모략배들이 하는 그런 행동 이상의 것을 보여주질 않고 있거든요. 다수당이라는 위치를 가지고서는 계속 이렇게 횡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는 예산 처리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은 그 다음에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지금 이상민 장관 파면 경질하라는 그런 여론이 압도적인데 전혀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과 연결시킨 거는 여당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들어야겠네요. 예, 오늘도 열띤 토론해 주셔서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강전의 이주화, 또 이주화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오영애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내일 전국 가끔 구름 많겠지만 중부 일부 지역과 서쪽 지역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그리고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은 이 법치국가 권리에 반하는 이 행위가 지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적인 정보만 삭제를 했고 네. 이것을 국가의 고위직의 권한을 이용해서 한 이것은 이제 그 형법에 반하는 행위. 더군다나 지금 사회 공무원의 중요한 생명권 자체가 결국 지켜주지 못하는 기본권에 관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해서 통치행위 또는 정책 판단의 대상에 아예 속하지가 않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함이 적절하다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장을 사장이라고,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항이고, 3조는 흔히 얘기하는 어떤 등장인물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으나 우리가 체리따봉 문자를 통해서 아니네, 당무에 엄청 개입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네. 그리고 지금 보면 22일, 25일, 30일 날은 두 번에 나눠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야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른바 관저정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남동으로 계속 그 여당 의원들 불러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일종의 장관 면접 심사하는 거냐, 무슨 사람 뽑는 거냐, 그리고 줄줄이 갔다 오면 3시간 동안 풀 얘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으로 민주의식이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내에서 문제제기가 나와야죠. 네.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비밀리에 불러가지고 별도로 회동하면서 일종의 미션을 주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극복하자고 그렇게 외쳐왔던 방식인데 이걸 또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 문제다라고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합니까? 장 소장님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때의 혐의 중 하나가 당의 공천과정에 개입한 직권남용이지 않았느냐. 근데 왜 거의 똑같은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들을 불러서 계속 식사하시고 얘기 나누는 것 저도 처음 봤고요. 네. 그것이 또 이렇게 빨리 외부로 알려지는 것도 더 처음 봤어요. 하려면 공개적으로 해야죠. 공개적으로 하라고? 예, 공개적으로 해서 기자들 불러놓고, 예, 그렇게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밀실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대통령이 오다 때려서 이 사람 대표 만들어, 그럼 만드는 정당이 국민의힘인가? 이거 너무 창피한 정당. 부적절하다는 건 국민 대다수가 아마 동의하실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전당대회 룰, 당원 당규 70대 30을 90대 10으로 바꾼다는 거,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예측을 해본다면 예. 거의 99% 이상 전당대회 룰은 9대1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당원 90, 일반 국민 10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 왜냐? 네. 대통령실의 뜻과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뜻과 의지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고, 예. 어쨌든 9대1로 고쳐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왜 갑자기 고치겠냐고요. 그렇다면 유승민 대표 당대표 되는 것 안 돼. 절대로. 조그마한 가능성도 부여하면 안 될 것 같아. 미연에 방지해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뭐 국민의힘 예. 여론이나 지지율이나 상원 선거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유승민 전 대표는 상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전대에서. 그래서 뭐 유승민 전 대표를 잘 아시는 분들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분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는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유승민을 상수로 놓고 누구를 붙였을 때 이길 수 있냐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장관까지 간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 장윤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XM3 이텍 하이브리드 출시 기념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자동차 기자들이 뽑은 11월의 자동차 XM3 이텍 하이브리드부터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SM6, QM6까지 지금 홈페이지에서 시승 신청하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아듀 2022 올 한해 원하는 거 다 이뤘어? 아니 아직 차를 못 샀어. 뭘 고민해. 안전하고 든든한 렉스턴이 있잖아. 12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일시불 구매 시 5년간 차량 관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 프로그램과 특별한 추가 혜택까지. 출고도 빠르니까 올해가 가기 전 나에게 렉스턴을 선물하자.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중인가 봐? 넌 관리 안 하나 봐? 어떻게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알아서 하지. 개인연금 관리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레버카운트가 알아서 할게요. 연금 이전도 쉽네.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들어가야겠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꼭 읽어보세요. 또 차원의 뉴스 하이킥 7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동부간선도로에 사고 소식 연달아 들립니다. 지금은 의정부 쪽으로 중랑교에서 월릉분기점 사이에서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3차로가 막혀있는 상태고 성수분기점부터 월릉분기점 지나기까지 1시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신천 부근 1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특히 길게 밀리는 구간들, 광암터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9km, 고양에서 김포, 계양에서 송내까지 각각 7km가 답답하고,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12km 구간이 가장 길게 어렵습니다. 여민주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소리 배정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살지만 정작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아쉬워지는 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울 그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아이돌 라디오 시즌3 DJ를 맡게 된 에이티즈의 홍중 윤호입니다. 넓고 깊은 아이돌의 세계 MBC 라디오 그리고 NC 유니버스에서 댕디 쭝디와 함께 탐험해보세요. 아이돌 라디오 오늘 주목할 목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을 한 발짝 더 깊이 들여다보고 뉴스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을 포착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은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아이유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떠오른 소중한 그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엔 뉴스.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현장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도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2차 현장 조사를 통해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시멘트 운송 거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현장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건설노조가 오늘부터 동조 파업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부산을 찾아 건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늘 서울과 부산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2차례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막아서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조합원들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공정위는 추후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파업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 개시 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이런 정부의 압박에 반발하며 파업 강행 의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고 화물연대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반헌법적, 반인권적 조치라면서 개입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에도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과 강제노동 금지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ILO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조합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운전자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김해지부 노조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영장이 신청된 다른 조합원 2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새벽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 16강전을 벌입니다. 벤투 감독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며 단판 승부인 만큼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도하에서 정규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도하의 기적을 연출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축구대표팀은 하루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사상 첫 원정 8강을 목표로 다시 뭉쳤습니다. 최강 브라질전에 대비한 처음이자 마지막 훈련으로 선수들은 자신감을 넘어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한 표정이었고 포르투갈전에서 결정한 김민재도 가볍게 달리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벤투 감독은 결전을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부상을 안고 있는 김민재와 황희찬의 몸 상태와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벤투 감독은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승리에 대한 열망 또한 강하다며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경기를 치르는 단판 승부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잃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를 향한 의지입니다. 우루과이전부터 4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렀던 조별리그와는 달리
대회 일정상 3일 만에 열리는 16강전이어서 얼마나 체력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선수들도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20년 만에 정상에 도전하는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은 그야말로 초호화 군단입니다. 현재 피파 랭킹 1위로 선수단 가치와 개인 기량면을 놓고 보면 너무 센 상대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평가전에선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브라질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다 5대1로 패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언론과 통계업체들이 브라질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역사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이제 두려움은 없습니다. 도하에서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경찰은 내일 새벽 4시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16강 한국 대 브라질 경기에 전국에서 17,000여 명이 모여 단체 응원을 펼칠 것으로 보고 경찰력 500여 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 광장에 15,000여 명, 인천 도원 축구장에 1,000여 명, 수원 컨벤션 센터에 약 1,000명이 모여 새벽 단체 응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12구 참사 관련 피의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송모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김모 전 정보과장 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용산서장과 송 전 112 상황실장은 이태원의 인파 밀집에 대비한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용산서 전 정보과장은 헬로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족들의 면담 요청 사실을 알면서도 응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희생자 87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 모임은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면담을 요청했고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실이 면담 요청서를 수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2차 회의를 열고 감액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각 당의 정책위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가 참여한 이른바 2+2 회의에서 여야는 오늘까지 감액 협상을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쟁점 사업 예산을 두고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2+2 협의체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내일부터는 양당 원내대표의 담판 형식으로 예산안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